지금 생각하면 참 이상합니다. 그땐 가진 게 없었는데 왜 그렇게 웃음이 많았을까요? 여러분은 가장 행복했던 시절이 언제였나요? 여러분의 행복했던 시절을 댓글로 남겨주세요. 영상 시작하기 전 구독 버튼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여러분의 작은 관심이 더 좋은 영상을 만드는데 큰 힘이 됩니다. 알림 설정까지 해두시면 새로운 이야기를 가장 먼저 만나보실 수 있습니다. 그럼 지금부터 행복한 한 가족의 이야기 함께 시작하겠습니다. 어느 늦은 밤 홀로 앉아 오래된 앨범을 넘기다가 문득 멈춰 섰습니다. 빛바랜 흑백 사진 속 얼굴들은 모두 환하게 웃고 있었습니다. 옷은 낡았고 배경은 초라했지만 그 눈빛만큼은 지금 어떤 사진보다 빛나 보였습니다. 손끝으로 사진을 쓸어내리자 가슴 한편이 뜨거워졌습니다. 이상했습니다. 분명 힘든 시절이었는데 기억 속 그날들은 왜 이렇게 따뜻하게만 느껴지는 걸까요? 창밖으로 도시의 불빛이 반짝였습니다. 화려한 네온 사인, 끊임없이 달리는 자동차들, 불 켜진 고층 아파트들. 모든 게 풍요로워 보였습니다. 하지만 정작 마음 한구석은 텅 빈 것 같았습니다. 냉장고는 가득 차 있고 통장에는 숫자가 찍혀 있지만 사진 속 그 웃음은 어디에도 없었습니다. 언제부터였을까요? 가진 건 많아졌는데 웃음은 줄어든 게. 사진을 다시 들여다봤습니다. 아버지의 해진 작업복, 어머니의 기운 바랜 치마, 형제들의 짧아진 바짓단. 그 모든 게 가난을 말해주고 있었지만 이상하게도 불행해 보이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지금보다 훨씬 더 살아있는 것 같았습니다. 서로를 바라보는 눈빛이 달랐습니다. 무언가를 함께 나누고 있는 사람들의 얼굴이었습니다. 그때 문득 깨달았습니다. 우리는 가난했지만 동시에 무언가를 가지고 있었다는 걸. 돈으로는 살 수 없는, 시간이 지나도 잊히지 않는 그 무언가를. 그게 뭐였는지 정확히 설명할 수는 없었지만 분명한 건 그게 지금은 없다는 것이었습니다. 손안의 스마트폰에는 수백 명의 연락처가 저장되어 있었지만 막상 전화를 걸 사람은 떠오르지 않았습니다. 앨범을 천천히 넘겼습니다. 한 장 한 장이 모두 이야기를 담고 있었습니다. 가난했던 시절의 기록들. 하지만 그 속에는 가난만 있지 않았습니다. 함께 모여 앉아 밥을 먹던 저녁, 겨울밤 한 이불 속에서 웃던 순간들, 작은 것에도 감사하며 살던 날들. 그 모든 것들이 지금 이 순간보다 훨씬 더 풍요로워 보였습니다. 역설적이었습니다. 없어서 가졌고 부족해서 충만했던 그 시절이. 쌀독은 늘 바닥이 보였고 겨울이면 외투 하나로 형제들이 돌려 입던 시절이었습니다. 그런데도 이상하게 그 시절을 떠올리면 마음이 먼저 따뜻해집니다. 매달 25일이 되면 어머니의 얼굴이 어두워졌습니다. 월급날까지 아직 닷새가 남았는데 쌀독을 열면 바닥에 나무결이 훤히 보였습니다. 어머니는 말없이 쌀독 안을 손으로 쓸어 모았습니다. 손바닥만 한 쌀알들을 한 톨도 남기지 않으려는 듯 구석구석 긁어 모으는 모습을 지켜보는 건 아이의 마음에도 무거운 일이었습니다. 하지만 어머니는 단 한 번도 한숨을 쉬지 않았습니다. 부엌 한쪽에 걸린 외투는 계절마다 주인이 바뀌었습니다. 겨울이 시작되면 큰형이 먼저 입었습니다. 학교에 다녀와서는 벗어서 문고리에 걸어두면 다음 날 아침 그 외투를 둘째가 입고 나갔습니다. 방과 후엔 셋째 차례였습니다. 하루에 3명의 체온을 품었던 그 외투는 낡고 닳았지만 그 안에는 형제들의 온기가 고스란히 남아 있었습니다.
누가 먼저랄 것도 없이 자연스럽게 돌려 입었고 그게 당연한 일상이었습니다. 반찬통을 열면 김치와 된장이 전부였던 날들도 많았습니다. 가끔 어머니가 장에서 돌아오시면 작은 비닐봉지 하나를 들고 계셨습니다. 안에는 시장 끝나갈 때 싸게 산 멸치 한 줌이나 시든 채소 몇 포기가 들어 있었습니다. 그걸로 어머니는 한 끼를 만들어냈습니다. 신기했습니다. 그렇게 적은 재료로 어떻게 온 가족을 배불리 먹일 수 있는지. 지금 돌이켜보면 어머니의 마법 같은 솜씨였습니다. 겨울은 특히 혹독했습니다. 연탄을 아껴야 했기에 방 한 칸만 데웠습니다. 온 가족이 그 작은 방에 모여 잠을 잤습니다. 밤이면 아버지와 어머니가 바깥쪽에, 아이들이 안쪽에 누웠습니다. 이불은 두껍지 않았지만 6명의 체온이 모이면 따뜻했습니다. 새벽녘 추위에 잠이 깨면 형의 등에 바짝 붙어 다시 잠들곤 했습니다. 그 온기가 그리울 줄은 그때는 몰랐습니다. 신발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운동화 한 켤레가 낡으면 형이 신던 걸 동생에게 물려줬습니다. 발가락 부분이 해져서 안이 비치는 신발을 신고도 학교에 갔습니다. 부끄럽다는 생각은 별로 들지 않았습니다. 친구들도 다들 비슷했으니까요. 오히려 비 오는 날이면 구멍난 신발 때문에 발이 시원하다며 웃기도 했습니다. 그 웃음이 진짜였는지 허세였는지는 지금도 잘 모르겠습니다. 다만 그때는 그렇게라도 웃을 수 있었다는 게 중요했습니다. 하지만 이상했습니다. 분명 가진 게 없었고 부족한 게 많았는데 그 시절을 떠올리면 결핍보다는 충만함이 먼저 기억났습니다. 쌀독에 바닥이 보여도 외투 하나를 돌려 입어도 반찬이 김치뿐이어도 그 안에 있던 무언가가 지금보다 더 컸던 것 같습니다. 그게 뭐였을까요? 지금은 냉장고가 가득 차 있어도 느껴지지 않는 그것이, 요즘은 냉장고가 가득 차 있어도 왠지 모르게 허전한데 그땐 밥 한 공기에도 웃음이 넘쳤습니다. 도대체 뭐가 달랐을까요? 냉장고 문을 열면 온갖 반찬이 칸마다 빼곡합니다. 김치만 해도 세 종류, 밑반찬도 7가지가 넘습니다. 과일은 싱싱하고 고기는 냉동실에 가득합니다. 먹고 싶은 게 있으면 배달 앱을 켜면 됩니다. 30분이면 어떤 음식이든 문 앞까지 옵니다. 풍요로운 세상입니다. 그런데 이상하게도 밥상 앞에 앉으면 뭔가 허전합니다. 혼자 먹는 밥은 맛이 없었습니다. 아무리 비싼 반찬을 차려놔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스마트폰을 보며 기계적으로 숟가락을 뜨다가 그릇을 덮어버리는 날이 많았습니다. 배는 부른데 마음은 허기진 느낌이었습니다. 이게 뭘까 싶었습니다. 분명 먹을 게 넘치는데 왜 이렇게 허전한지. 문득 어린 시절 저녁 풍경이 떠올랐습니다. 작은 밥상 하나에 온 가족이 둘러앉았습니다. 반찬은 김치와 된장찌개가 전부였습니다. 가끔 계란 프라이 하나가 올라오면 그날은 특별한 날이었습니다. 어머니는 그 계란을 6조각으로 나눴습니다. 정확히 같은 크기로요. 그걸 하나씩 받아들고 먹을 때의 그 맛이란, 지금 고급 레스토랑에서 먹는 어떤 요리보다 맛있었던 것 같습니다. 왜였을까요? 객관적으로 보면 지금 먹는 음식이 훨씬 좋습니다. 재료도 좋고 양도 많고 가짓수도 많습니다. 하지만 그때 그 김치 한 조각, 된장국 한 숟가락에는 지금 음식에 없는 무언가가 있었습니다. 함께 먹는다는 것. 그게 전부였던 것 같습니다. 밥상머리에서는 하루의 이야기가 오갔습니다. 아버지는 일터에서 있었던 일을 얘기했고
형제들은 학교 이야기를 쏟아냈습니다. 어머니는 웃으며 듣다가 가끔 한마디씩 거들었습니다. 숟가락 부딪는 소리, 웃음소리, 가끔 나오는 잔소리까지. 그 모든 소음이 지금 생각하면 음악 같았습니다. 조용한 지금의 식탁보다 훨씬 풍성했습니다. 요즘 식탁은 조용합니다. 텔레비전이나 스마트폰 화면을 보며 혼자 먹습니다. 연락할 사람은 많은데 함께 밥 먹을 사람은 없습니다. 약속을 잡으려면 일주일 전에 미리 계획해야 합니다. 그마저도 갑자기 일이 생겼다며 취소되기 일쑤입니다. 다들 바쁩니다. 먹고 살기 바쁘다고 하는데 정작 그때보다 지금이 더 바쁜 이유는 뭘까요? 냉장고 앞에 서서 한참을 들여다봤습니다. 뭘 먹을까 고민하다가 결국 문을 닫았습니다. 먹고 싶은 게 없었습니다. 정확히는 혼자 먹고 싶지 않았습니다. 누군가와 나눠 먹고 싶었습니다. 보잘것없는 반찬 하나라도 함께 먹으면 맛있을 것 같았습니다. 그때처럼요. 김치 한 조각을 나눠 먹으며 하루 종일 웃던 그 시절처럼. 풍요가 행복을 보장하지 않는다는 걸 이제야 알 것 같습니다. 냉장고가 가득 차 있어도 함께 먹을 사람이 없으면 허전합니다. 반찬이 하나뿐이어도 6명이 둘러앉으면 풍성합니다. 결국 중요한 건 무엇을 먹느냐가 아니라 누구와 먹느냐였던 것 같습니다. 그걸 우리는 언제부터 잊어버린 걸까요? 어머니는 늘 말씀하셨습니다. 반찬은 없어도 마음은 배불리 먹어라. 된장국 하나로 온 가족이 숟가락을 부딪히던 저녁, 그 소리가 아직도 귀에 선합니다. 어머니의 그 말이 처음엔 이해되지 않았습니다. 마음을 배불리 먹는다는 게 무슨 뜻일까요? 배는 음식으로 채우는 건데 마음은 어떻게 채운다는 걸까요? 어린 마음에는 그저 반찬 없는 밥상을 합리화하는 말로만 들렸습니다. 하지만 세월이 흐르고 나니 그 말의 무게가 다르게 느껴졌습니다. 저녁이면 어머니는 작은 부엌에서 분주히 움직였습니다. 냄비에서 된장국이 보글보글 끓었습니다. 국물은 맑지 않았습니다. 된장을 풀면 뿌연 빛깔이 되었고 거기에 파 몇 대와 두부 한 모를 넣었습니다. 재료는 단순했지만 냄새만큼은 진했습니다. 그 냄새가 집 안가득 퍼지면 형제들은 저절로 밥상 앞에 모여들었습니다. 밥상이 차려지면 아버지가 제일 먼저 자리에 앉았습니다. 그 다음 어머니 그리고 형제들이 나이 순으로 자리를 잡았습니다. 좁은 밥상이었지만 6명이 둘러앉기에는 충분했습니다. 아니, 딱 맞았습니다. 조금만 더 넓었다면 오히려 서로가 멀게 느껴졌을지도 모릅니다. 어깨가 부딪히고 팔꿈치가 닿는 그 거리가 좋았습니다. 자, 오늘도 잘 먹어라. 어머니의 신호와 함께 숟가락들이 움직였습니다. 된장국을 뜨는 소리, 밥을 씹는 소리, 김치를 집는 소리. 조용한 듯 하면서도 시끌벅적했습니다. 누군가는 학교 이야기를 꺼냈고 누군가는 친구 자랑을 했습니다. 아버지는 가끔 웃으며 맞장구를 쳤고 어머니는 반찬을 더 떠서 아이들 그릇에 올려줬습니다. 반찬이 부족하다고 느낀 적은 한 번도 없었습니다. 된장국과 김치만으로도 충분했습니다. 가끔 어머니가 계란 하나를 프라이에서 올려주면 그날은 명절 같았습니다. 노른자가 반숙으로 익은 계란을 6조각으로 나누면 한 입 크기밖에 안 됐지만 그 한 입이 주는 행복은 컸습니다. 지금 고급 뷔페에서 실컷 먹는 것보다 그때 그 한 조각이 더 맛있었습니다. 반찬은 없어도 마음은 배불리 먹어라. 어머니는 가끔 이 말을 하셨습니다.
특히 반찬이 정말 없는 날이면요. 그럴 때면 아버지가 웃으며 받았습니다. 그래, 우리 마음만은 부자야. 그러면 형제들도 따라 웃었습니다. 배는 완전히 차지 않았을지 몰라도 마음만큼은 정말 배불렀습니다. 함께 있다는 것만으로 충분했습니다. 숟가락 부딪는 소리가 좋았습니다. 6개의 숟가락이 하나의 밥상 위에서 움직이며 내는 경쾌한 소리. 그 소리는 단순한 금속 소리가 아니었습니다. 함께 살아간다는 증거였습니다. 혼자가 아니라는 확인이었습니다. 힘들어도 이 사람들과 함께라면 괜찮다는 위안이었습니다. 지금은 그 소리가 들리지 않습니다. 혼자 먹는 밥상에서는 숟가락 하나만 움직입니다. 조용합니다. 너무 조용합니다. 가끔은 일부러 텔레비전을 켜놓습니다. 소음이라도 있어야 견딜 수 있을 것 같아서요. 하지만 기계음은 사람 소리를 대신할 수 없습니다. 숟가락 부딪는 소리, 웃음소리, 대화 소리. 그 살아있는 소리들이 그립습니다. 어머니의 말이 이제야 이해됩니다. 마음을 배불리 먹는다는 것. 그건 음식으로 배를 채우는 게 아니라 사람으로 마음을 채우는 거였습니다. 함께 밥을 먹으며 나누는 이야기, 웃음, 시선. 그게 진짜 영양분이었습니다. 반찬이 없어도 괜찮았던 이유는 그것들로 이미 배가 불렀기 때문입니다. 혹시 여러분도 기억하시나요? 설탕 든 보리차 한 잔에 세상 부자가 된 것 같던 그 순간을. 여름이면 어머니는 커다란 주전자에 보리차를 끓였습니다. 보리를 볶는 냄새가 집안에 가득 퍼지면 여름이 시작된다는 신호였습니다. 볶은 보리를 물에 넣고 푹 끓이면 구수한 냄새가 났습니다. 그 냄새만으로도 더위가 조금은 가시는 것 같았습니다. 끓인 보리차를 식혀서 냉장고에 넣어두면 그게 여름 내내 우리의 음료였습니다. 보리차는 쌉쌀했습니다. 아이들 입맛에는 조금 덜 맞았습니다. 친구들 집에 놀러 가면 가끔 탄산 음료나 주스가 나왔습니다. 단맛에 익숙해진 혀로 집에 돌아와 보리차를 마시면 왠지 서운했습니다. 하지만 감히 사달라고 할 수는 없었습니다. 그게 사치라는 걸 어렴풋이 알았으니까요. 어느 여름날이었습니다. 유난히 더운 날이었습니다. 학교에서 돌아온 형제들은 목이 말라 죽을 것 같았습니다. 냉장고를 열고 보리차를 꺼내는데 어머니가 부엌에서 나오셨습니다. 손에는 설탕통이 들려 있었습니다. 오늘은 특별히 단 거 먹자. 어머니는 보리차잔에 설탕을 한 숟가락씩 넣어주셨습니다. 설탕이 천천히 가라앉는 걸 지켜봤습니다. 하얀 알갱이들이 잔 바닥에 쌓이다가 조금씩 녹아들었습니다. 숟가락으로 저으니 설탕이 완전히 녹으며 보리차 빛깔이 조금 더 밝아졌습니다. 한 모금 마셨습니다. 달았습니다. 쌉쌀하기만 하던 보리차가 갑자기 최고급 음료가 된 것 같았습니다. 세상 부자가 된 기분이었습니다. 형제들의 얼굴에 미소가 번졌습니다. 다들 천천히 음미하며 마셨습니다. 금방 마시기 아까웠습니다. 한 모금 한 모금 아껴 마셨습니다. 단맛이 입안에 퍼질 때마다 행복했습니다. 설탕 한 숟가락이 이렇게 큰 기쁨을 줄 수 있다는 게 신기했습니다. 지금 생각하면 정말 작은 것이었는데 그때는 그게 전부였습니다. 맛있지? 어머니가 물었습니다. 형제들은 고개를 끄덕이며 웃었습니다. 어머니도 따라 웃었습니다. 그 웃음 속에는 미안함도 섞여 있었을 것입니다. 설탕 한 숟가락조차 특별한 날에만 줄 수 있는 형편에 대한 미안함. 하지만 아이들은 그걸 몰랐습니다.
아니, 알았어도 괜찮았을 것입니다. 그 단맛만으로도 충분히 행복했으니까요. 그날 이후로 설탕 탄 보리차는 특별한 날의 음료가 되었습니다. 시험을 잘 봤을 때, 심부름을 잘했을 때, 혹은 특별한 이유 없이도 가끔 어머니는 보리차에 설탕을 타주셨습니다. 그럴 때마다 형제들은 환호했습니다. 편의점에서 파는 어떤 음료보다 그 보리차가 좋았습니다. 어머니의 마음이 담겨 있었으니까요. 지금은 냉장고에 온갖 음료가 가득합니다. 탄산음료, 주스, 커피, 우유. 원하면 언제든 꺼내 마실 수 있습니다. 설탕이 아니라 꿀이나 시럽도 있습니다. 하지만 이상하게도 그때 그 설탕 탄 보리차만큼 달게 느껴지는 음료는 없습니다. 똑같이 설탕을 타서 마셔봐도 그 맛이 나지 않습니다. 왜일까요? 재료는 같은데 말입니다. 아마도 그때는 설탕의 단맛만 느낀 게 아니었을 것입니다. 어머니의 마음, 형제들과 함께한 순간, 작은 것에도 감사하던 그 마음. 그 모든 게 섞여서 더 달게 느껴졌던 것 같습니다. 지금은 그런 마음으로 마시지 않으니까 맛도 달라진 거겠죠. 가끔 편의점에서 보리차를 사서 설탕을 타봅니다. 그 맛을 다시 느껴보고 싶어서요. 하지만 아무리 노력해도 그때 그 맛은 나지 않습니다. 혼자 마시는 보리차는 그냥 단 음료일 뿐입니다. 함께 나눠 마시던 그 순간 세상 부자가 된 것 같던 그 기분은 다시 오지 않습니다. 결국 우리가 그리워하는 건 맛이 아니라 그 시간인지도 모릅니다. 신발이 닳아 발가락이 보이던 날 아버지는 웃으며 말했습니다. 이건 바람 잘 통해서 여름에 좋다. 그 말 한마디에 우리는 또 웃었습니다. 학교 가는 길이었습니다. 운동화를 신으려고 발을 넣는데 뭔가 이상했습니다. 평소보다 시원한 느낌이 들었습니다. 신발을 들어보니 앞코 부분이 해져서 안감이 보였습니다. 어제까지만 해도 멀쩡했는데 하룻밤 사이에 구멍이 난 것 같았습니다. 아니, 어쩌면 진작 해졌는데 모르고 신었던 건지도 몰랐습니다. 어떻게 하나 망설였습니다. 학교에 가야 하는데 이 신발을 신고 갈 수는 없을 것 같았습니다. 친구들이 보면 놀릴 게 뻔했습니다. 하지만 다른 신발은 없었습니다. 형이 물려준 이 운동화가 유일한 신발이었습니다. 실내화로 등교할 수도 없는 노릇이었습니다. 결국 아버지께 말씀드릴 수밖에 없었습니다. 아버지, 신발이 찢어졌어요. 목소리가 작았습니다. 왠지 미안했습니다. 신발을 잘못 관리해서 찢어진 것 같아서요. 아버지는 신발을 받아들고 찬찬히 살펴보셨습니다. 구멍난 부분을 손가락으로 만지작거리다가 고개를 들었습니다. 걱정스러운 표정을 예상했는데 아버지는 웃고 계셨습니다. 이거 좋은데? 바람 잘 통하잖아. 여름에 딱이야. 순간 어이가 없었습니다. 구멍난 신발이 어떻게 좋다는 걸까요? 하지만 아버지의 표정이 너무 진지하고 또 웃기기도 해서 따라 웃음이 나왔습니다. 옆에서 듣던 형제들도 웃기 시작했습니다. 어머니도 부엌에서 웃으며 말을 거들었습니다. 그래, 요즘 환기 잘 되는 신발이 유행이라던데. 웃다 보니 정말 그런 것 같기도 했습니다. 발가락이 답답하지 않아서 좋을 수도 있겠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물론 겨울이면 문제겠지만 지금은 여름 아닌가요? 바람이 통하면 덜 더울 거라고 스스로를 설득했습니다. 아버지의 농담이 현실을 조금 덜 무겁게 만들어줬습니다. 학교에 가는 내내 신경이 쓰였습니다. 친구들이 신발을 보면 뭐라고 할까 걱정됐습니다.
하지만 막상 학교에 도착하니 아무도 신경 쓰지 않았습니다. 다들 자기 일에 바빴고 구멍난 신발쯤은 특별할 게 없었습니다. 오히려 같은 반 친구 하나가 다가와서 말했습니다. 야, 나도 이거 찢어졌어. 그 친구 신발도 비슷하게 해져 있었습니다. 둘이서 웃었습니다. 서로의 찢어진 신발을 비교하며 누구 것이 더 심한지 장난스럽게 겨뤘습니다. 부끄러움은 금방 사라졌습니다. 혼자만 그런 게 아니라는 걸 알고 나니 마음이 편해졌습니다. 점심시간에는 몇몇 친구들이 모여서 신발 자랑 아닌 자랑을 했습니다. 내 건 양쪽 다 뚫렸어. 난 밑창이 떨어질 것 같아. 가난을 웃음으로 바꾸는 시간이었습니다. 집에 돌아와서 아버지께 말씀드렸습니다. 아버지 말이 맞았어요. 정말 시원했어요. 거짓말이었습니다. 사실 발가락 부분이 자꾸 쓸려서 아팠습니다. 하지만 아버지를 웃게 해드리고 싶었습니다. 아버지도 알고 계셨을 겁니다. 구멍난 신발이 좋을 리 없다는 걸. 하지만 우리는 그렇게 서로에게 거짓말을 해주며 살았습니다. 상처를 덜 아프게 만들어주는 거짓말이었습니다. 며칠 후 아버지가 집에 돌아오실 때 작은 봉지를 들고 계셨습니다. 안에는 새 운동화가 들어 있었습니다. 비싸 보이지는 않았지만 멀쩡한 신발이었습니다. 이거 신어봐라. 바람 통하는 것도 좋지만 가끔은 막힌 것도 필요하니까. 아버지는 농담처럼 말했지만 목소리에는 미안함이 섞여 있었습니다. 새 신발을 신어봤습니다. 딱 맞았습니다. 발가락이 편했습니다. 하지만 이상하게도 찢어진 신발이 그리웠습니다. 그 신발과 함께했던 웃음들, 아버지의 농담, 친구들과 나눈 이야기들. 그게 다 그 구멍 안에 들어 있었던 것 같았습니다. 새 신발은 깨끗하고 좋았지만 추억은 담겨 있지 않았습니다. 지금 신발장에는 운동화가 10켤레도 넘게 있습니다. 브랜드도 다양하고 용도별로 다 있습니다. 하지만 신발을 신을 때마다 행복하지는 않습니다. 그냥 기능일 뿐입니다. 발을 보호하고 편하게 걷게 해주는 도구. 그 이상도 이하도 아닙니다. 찢어진 신발을 신고 웃던 그 시절의 행복은 어디에도 없습니다. 결국 우리를 행복하게 했던 건 신발이 아니었습니다. 구멍을 웃음으로 메우는 능력이었습니다. 부족함을 인정하되 비참해하지 않는 태도였습니다. 서로의 상처를 농담으로 감싸주는 마음이었습니다. 지금은 신발이 찢어질 일도 없지만 동시에 그렇게 웃을 일도 없습니다. 풍요로워졌지만 유머는 가난해진 것 같습니다. 지금 같으면 불평부터 나왔을 그 상황에서 우리는 왜 서로를 탓하지 않았을까요? 겨울이 다가오면 집안 분위기가 무거워졌습니다. 난방비가 부담이었기 때문입니다. 연탄을 아껴야 했고 그러려면 방을 덜 데워야 했습니다. 온 가족이 한 방에 모여 잤던 이유도 그 때문이었습니다. 추운 건 괴로웠지만 이상하게도 누구 하나 불평하는 사람이 없었습니다. 왜 이렇게 춥게 사냐고 따지는 사람도 없었습니다. 아버지는 새벽같이 일터로 나가셨습니다. 추운 날씨에도 쉬지 않고 일했습니다. 손이 트고 얼굴이 거칠어져도 묵묵히 일했습니다. 그렇게 벌어온 돈으로 우리는 겨우 겨울을 났습니다. 하지만 아무도 아버지께 더 벌어오라고 요구하지 않았습니다. 최선을 다하고 계신다는 걸 알았으니까요. 어머니는 낡은 옷을 기워 입었습니다. 형제들 옷을 물려받아 기운 걸 또 다른 아이에게 물려줬습니다. 색이 바래고 올이 풀려도 바느질로 덧대고 또 덧댔습니다. 새 옷을 사달라고 조르는 아이는 없었습니다.
어머니가 밤늦게까지 바느질하는 모습을 봤기 때문입니다. 그 손길에 미안함과 고마움을 동시에 느꼈습니다. 밥상이 부실할 때도 마찬가지였습니다. 반찬이 김치뿐인 날이 많았습니다. 가끔은 김치마저 없어서 소금에 밥을 비벼 먹기도 했습니다. 배가 고팠습니다. 더 먹고 싶었습니다. 하지만 입 밖으로 내지는 않았습니다. 어머니가 장을 보러 시장에 갔다가 빈손으로 돌아오는 날이면 그 표정만 봐도 알 수 있었습니다. 돈이 부족했다는 걸. 오늘은 반찬이 없구나. 아버지가 담담하게 말했습니다. 비난의 뉘앙스는 전혀 없었습니다. 그냥 사실을 확인하는 톤이었습니다. 어머니는 고개를 숙였습니다. 미안해요. 그러면 아버지가 웃으며 답했습니다. 괜찮아. 밥이 있잖아. 밥만 있어도 배는 부르니까. 그 말에 어머니의 표정이 조금 풀렸습니다. 형제들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서로 탓하지 않았습니다. 큰형이 먹을 것을 더 많이 먹어도 동생들은 불평하지 않았습니다. 형이 일도 더 많이 하고 힘도 더 쓴다는 걸 알았으니까요. 가끔 막내가 투정을 부리면 형들이 달랬습니다. 조금만 참아. 나중에 크면 내가 더 먹을 수 있어. 그렇게 서로를 이해하고 양보했습니다. 지금 같으면 상상도 할 수 없는 일입니다. 요즘은 조금만 불편해도 불평이 쏟아집니다. 난방이 약하면 화를 내고 반찬이 마음에 안 들면 먹지 않습니다. 가족끼리도 서로를 탓합니다. 왜 이것밖에 못 벌어와? 왜 제대로 된 음식을 안 해줘? 왜 나만 희생해야 해? 불만은 끝이 없습니다. 왜 이렇게 바뀐 걸까요? 분명 그때보다 지금이 훨씬 낫습니다. 먹을 것도 많고 입을 것도 많습니다. 난방도 잘 되고 집도 넓습니다. 객관적으로 보면 불평할 이유가 없습니다. 오히려 그때가 불평할 상황이었습니다. 하지만 현실은 정반대입니다. 가진 게 많아질수록 불평도 많아졌습니다. 이유를 생각해 봤습니다. 아마도 그때는 다들 힘들다는 걸 알았기 때문인 것 같습니다. 아버지도 어머니도 형제들도 모두 최선을 다하고 있다는 걸 눈으로 봤습니다. 서로의 노력을 인정했습니다. 부족한 건 능력의 문제가 아니라 상황의 문제였습니다. 그러니 탓할 대상이 없었습니다. 하지만 지금은 다릅니다. 풍요로운 세상에서는 부족함이 곧 누군가의 잘못처럼 느껴집니다. 다른 집은 다 잘 사는데 왜 우리만? 비교가 시작되고 비교는 불만을 낳고 불만은 비난으로 이어집니다. 서로의 노력보다는 결과만 봅니다. 과정은 중요하지 않습니다. 그때는 달랐습니다. 결과가 부족해도 과정을 봤습니다. 얼마나 애썼는지, 얼마나 힘들었는지, 그걸 서로 알았습니다. 그래서 탓하는 대신 위로했습니다. 불평하는 대신 격려했습니다. 괜찮아, 우리 함께 잘해보자. 그 한마디가 다시 일어설 힘을 줬습니다. 비난 없는 시절이었습니다. 물론 갈등이 아예 없지는 않았습니다. 가끔 다투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근본적으로 서로를 탓하지는 않았습니다. 상황을 탓했을 뿐입니다. 세상이 왜 이렇게 힘들까 하고 함께 한숨 쉬었지, 내가 왜 이것밖에 못해 하며 손가락질하지 않았습니다. 그 차이가 컸습니다. 지금 우리에게 필요한 게 뭘까요? 더 많은 돈? 더 좋은 집? 그것도 물론 좋겠지만 그것보다 더 필요한 건 서로를 탓하지 않는 마음인 것 같습니다. 부족해도 이해하고 실수해도 용서하고 힘들어도 함께하는 그 마음.
그게 있었기에 가난해도 행복했던 게 아닐까요? 돈은 없었지만 사람은 있었습니다. 이웃이 있었고 부르면 바로 달려와 주던 얼굴들이 있었습니다. 골목길 어귀에 살던 김씨 아저씨는 새벽마다 리어카를 끌고 나갔습니다. 고물을 주워 파는 일을 했습니다. 힘든 일이었지만 늘 웃는 얼굴이었습니다. 우리 집 앞을 지날 때면 꼭 한마디 건넸습니다. 애들 학교 잘 갔어? 그냥 하는 인사였지만 그 목소리에는 진심이 담겨 있었습니다. 우리를 신경 써주는 사람이 있다는 것만으로도 든든했습니다. 옆집 아줌마는 반찬을 나눠주는 분이었습니다. 뭘 만들면 꼭 한 그릇씩 덜어서 가져오셨습니다. 우리 집만 먹기 아까워서 그래요. 겸손하게 말했지만 우리 형편을 알고 배려해 주시는 거였습니다. 어머니도 가끔 뭘 만들면 그 집에 가져다 드렸습니다. 우리도 부족했지만 나눌 줄은 알았습니다. 주고받는 게 자연스러웠습니다. 골목 안에는 10가구 정도가 살았습니다. 다들 형편이 비슷했습니다. 부자는 한 집도 없었고 그렇다고 굶는 집도 없었습니다. 간신히 먹고 사는 정도. 하지만 그 안에서 서로 의지했습니다. 누가 아프면 번갈아가며 병문안을 갔고 누가 일손이 부족하면 나서서 도왔습니다. 돈으로 해결하지 않았습니다. 몸으로, 시간으로, 마음으로 해결했습니다. 한 번은 아버지가 다쳤습니다. 일하다가 손가락을 크게 베었습니다. 병원에 가야 했지만 당장 돈이 없었습니다. 어머니가 당황해하는 걸 본 이웃들이 하나둘 모였습니다. 얼마 필요해요? 묻지도 않고 주머니를 뒤졌습니다. 1,000원, 2,000원, 500원. 형편에 맞춰 조금씩 보탰습니다. 모으니 병원비가 됐습니다. 나중에 갚을게요. 어머니가 말했지만 이웃들은 손을 저었습니다. 무슨 소리예요? 우리 서로 돕고 사는 거지. 진심이었습니다. 계산하지 않았습니다. 누가 얼마 냈는지 기억하지도 않았습니다. 그냥 도움이 필요한 사람이 있으니 돕는 것. 그게 당연한 일이었습니다. 언젠가 자기들도 도움이 필요할 테니까요. 골목 어귀에는 작은 구멍가게가 있었습니다. 박씨 할머니가 운영하는 가게였습니다. 과자나 음료수, 생필품 같은 걸 팔았습니다. 돈이 없으면 외상도 가능했습니다. 공책에 이름을 적고 나중에 갚으면 됐습니다. 급할 때 쓰라고 가게 하는 거지 뭐. 할머니는 그렇게 말했습니다. 몇 달씩 밀려도 재촉하지 않았습니다. 아이들은 골목에서 함께 놀았습니다. 집집마다 형제가 많았으니 골목만 나가면 친구가 있었습니다. 장난감은 별로 없었지만 상관없었습니다. 술래잡기, 고무줄놀이, 딱지치기. 돈 안 드는 놀이들로 해가 질 때까지 놀았습니다. 누가 다치면 어른들이 달려왔습니다. 누가 다쳤어? 내 자식 구분 없이 챙겼습니다. 저녁이면 골목에 사람들이 나왔습니다. 날씨가 좋으면 평상을 내놓고 둘러앉았습니다. 부채질하며 이런저런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별거 아닌 얘기들이었습니다. 오늘 뭐 먹었는지, 어디 아픈 데는 없는지, 자식들 학교는 어떤지. 하지만 그 대화들이 서로를 묶어줬습니다. 혼자가 아니라는 느낌을 줬습니다. 지금은 이웃이 누군지도 모릅니다. 옆집에 누가 사는지 관심도 없습니다. 복도에서 마주쳐도 눈인사만 하고 지나갑니다. 이름도 모르고 무슨 일 하는지도 모릅니다. 아파도 모르고 기뻐도 모릅니다. 각자의 삶을 살 뿐입니다. 문을 닫으면 완전히 단절됩니다.
전화번호는 수백 개가 저장되어 있습니다. 하지만 진짜 급할 때 연락할 사람은 몇이나 될까요? 아플 때 달려와 줄 사람은, 돈이 급할 때 빌려줄 사람은 세어보면 손가락에 꼽을 정도입니다. 아니, 어쩌면 한 명도 없을지 모릅니다. 친구는 많은데 친구가 없는 시대입니다. 그때는 달랐습니다. 연락처 따위 없어도 부르면 왔습니다. 담 너머로 소리치면 들렸고 골목 어귀까지만 나가면 만날 수 있었습니다. 물리적 거리가 가까웠고 심리적 거리는 더 가까웠습니다. 서로의 삶이 보였고 그래서 함께 할 수 있었습니다. 돈은 없었지만 사람은 있었습니다. 그게 진짜 재산이었습니다. 지금은 전화번호 수백 개를 가지고도 막상 아플 때 연락할 사람이 없는 세상. 그래서일까요? 그 시절이 더 그리워지는 건. 스마트폰을 켰습니다. 연락처 목록을 내려봤습니다. 이름들이 끝없이 나왔습니다. 학교 동창, 회사 동료, 친척, 지인. 수백 명의 이름과 번호가 저장되어 있었습니다. 하지만 막상 전화를 걸 사람을 찾으려니 막막했습니다. 누구에게 전화해야 할까? 누가 내 말을 들어줄까? 손가락이 멈춰 섰습니다. 감기에 걸렸던 지난주가 생각났습니다. 열이 나고 몸이 아팠습니다. 혼자 사는 집에서 꼼짝 못하고 누워 있었습니다. 약을 사러 나가기도 힘들었습니다. 누군가에게 연락하고 싶었습니다. 약 좀 사다 줄 수 있어? 하고 부탁하고 싶었습니다. 하지만 연락처를 뒤져봐도 마땅한 사람이 없었습니다. 다들 바빠 보였고 폐를 끼치는 것 같았습니다. 결국 배달 앱으로 약을 주문했습니다. 30분 만에 현관 앞에 놓였습니다. 편리했습니다. 사람을 만날 필요도 부탁할 필요도 없었습니다. 하지만 약을 받아들고 문을 닫는 순간 외로움이 밀려왔습니다. 이게 맞나 싶었습니다. 아픈데 아무도 걱정해주지 않는 이 상황이 정상인가? 어렸을 때는 달랐습니다. 감기만 걸려도 온 동네가 알았습니다. 이웃 아줌마가 죽을 끓여 가져왔고 옆집 할머니가 약을 사다 줬습니다. 많이 아파? 하며 이마를 짚어보고 푹 쉬어야 해 하며 이불을 덮어줬습니다. 병원도 혼자 가지 않았습니다. 어머니나 이웃이 함께 갔습니다. 아픈 것조차 혼자가 아니었습니다. 요즘은 뭐든 혼자 합니다. 밥도 혼자 먹고 영화도 혼자 보고 여행도 혼자 갑니다. 혼자가 편해요라고 말합니다. 실제로 편한 면도 있습니다. 눈치 볼 필요 없고 맞춰줄 필요도 없습니다. 내 마음대로 하면 됩니다. 하지만 편한 것과 행복한 것은 다릅니다. 편하다고 해서 외롭지 않은 건 아닙니다. SNS에는 친구가 수천 명입니다. 게시물을 올리면 좋아요가 달립니다. 댓글도 달립니다. 좋아요. 부러워요. 멋져요. 긍정적인 말들이 쏟아집니다. 하지만 그게 진심인지는 알 수 없습니다. 클릭 한 번이면 되는 반응들. 실제로 만나서 밥을 먹거나 차를 마시자는 말은 없습니다. 온라인에서만 친구입니다. 얼마 전 힘든 일이 있었습니다. 누군가와 이야기하고 싶었습니다. SNS에 넌지시 올려봤습니다. 요즘 힘드네요. 좋아요 몇 개와 힘내세요. 그 같은 댓글이 달렸습니다. 하지만 그뿐이었습니다. 진지하게 물어보는 사람은 없었습니다. 무슨 일이야? 만나서 얘기할래? 하는 메시지는 오지 않았습니다. 피상적인 위로만 있었습니다. 그때 골목길 시절이 그리웠습니다. 표정만 봐도 알았던 이웃들.
무슨 일 있어? 하고 진심으로 물어봐 주던 사람들. 말하지 않아도 알아채고 알아채면 팔을 내밀어 주던 그 관계들. SNS 친구 1000명보다 그때 골목 이웃 10명이 더 진짜 같았습니다. 풍요로운 세상입니다. 먹을 것, 입을 것, 쓸 것이 넘칩니다. 원하는 건 다 살 수 있습니다. 클릭 몇 번이면 집 앞까지 배달됩니다. 물질적으로는 완벽합니다. 하지만 정신적으로는 빈곤합니다. 사람이 없습니다. 진짜 관계가 없습니다. 돈으로 살 수 없는 것들이 사라졌습니다. 밤이면 불 켜진 아파트들을 바라봅니다. 수백 개의 창에 불이 들어와 있습니다. 각 집에 사람들이 있습니다. 하지만 서로 연결되지 않습니다. 빛은 가까이 있는데 마음은 멀리 있습니다. 같은 건물에 살아도 남보다 못합니다. 그 많은 사람들 속에서 외롭습니다. 역설적입니다. 연결된 세상이라고 하는데 실제로는 더 단절되어 있습니다. 소통의 수단은 많아졌는데 진짜 소통은 줄었습니다. 알고 지내는 사람은 늘었는데 깊이 아는 사람은 없습니다. 겉으로는 화려한데 속은 텅 빈 느낌입니다. 그때가 그리운 이유는 가난해서가 아닙니다. 외롭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혼자가 아니었기 때문입니다. 누군가 있다는 확신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지금은 모든 걸 가졌지만 정작 중요한 걸 잃어버린 것 같습니다. 전화번호 수백 개보다 진심 어린 눈빛 하나가 더 소중하다는 걸 우리는 언제쯤 다시 깨달을까요? 어느 날 문득 깨달았습니다. 우리가 가난해서 행복했던 게 아니라 서로에게 시간을 쓰며 살았기 때문에 행복했다는 걸. 그 깨달음은 갑자기 왔습니다. 어느 주말이었습니다. 할 일이 없어서 오랜만에 부모님 댁에 갔습니다. 어머니는 여전히 작은 부엌에서 음식을 만들고 계셨습니다. 아버지는 거실에 앉아 신문을 보고 계셨습니다. 예전과 다를 바 없는 풍경이었습니다. 하지만 뭔가 달랐습니다. 제가 달라진 것일까요? 엄마, 제가 설거지 할게요. 저녁을 먹고 부엌으로 갔습니다. 어머니와 함께 설거지를 하며 이런저런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별것 아닌 얘기들이었습니다. 요즘 날씨, 동네 소식, 친척 근황. 하지만 그 시간이 좋았습니다. 그저 함께 있는 것, 같은 일을 하며 이야기하는 것. 그게 마음을 채워줬습니다. 문득 어렸을 때가 떠올랐습니다. 설거지는 늘 온 가족이 함께하는 일이었습니다. 어머니가 씻으면 형이 헹구고 동생이 닦았습니다. 좁은 부엌에서 부딪히고 물이 튀고 시끌벅적했습니다. 하지만 그게 즐거웠습니다. 설거지라는 일 자체보다 함께한다는 것이 중요했습니다. 그때 깨달았습니다. 우리가 행복했던 건 가난해서가 아니었습니다. 함께할 수밖에 없었기 때문이었습니다. 설거지도 함께, 빨래도 함께, 청소도 함께. 돈이 없으니 밖에서 해결할 수 없었고, 그래서 집안일을 나눠서 했습니다. 그 과정에서 자연스럽게 시간을 함께 보냈습니다. 지금은 다릅니다. 식기세척기가 설거지를 하고 세탁기가 빨래를 하고 로봇 청소기가 청소를 합니다. 편리합니다. 시간도 절약됩니다. 하지만 동시에 함께할 이유도 사라졌습니다. 각자 방에서 스마트폰을 보거나 텔레비전을 봅니다. 같은 집에 살아도 따로 삽니다. 저녁 식사도 마찬가지입니다. 예전에는 밥상을 함께 차리고 함께 먹고 함께 치웠습니다. 그 모든 과정이 시간이었습니다. 서로에게 쓰는 시간이었습니다.
밥을 먹는 30분뿐 아니라 준비하고 정리하는 시간까지 합치면 1시간이 넘었습니다. 그 1시간 동안 우리는 연결되어 있었습니다. 요즘은 배달 음식을 시켜 먹습니다. 일회용 용기에 담긴 음식을 받아서 각자 먹고 용기를 버립니다. 준비 시간도 설거지 시간도 없습니다. 효율적입니다. 하지만 함께하는 시간도 사라졌습니다. 밥 먹는 10분만 같이 있다가 헤어집니다. 가족이지만 동거인 같습니다. 시간이 핵심이었습니다. 가난했던 시절 우리는 서로에게 시간을 많이 썼습니다. 선택이 아니라 필수였습니다. 함께 일하고 함께 먹고 함께 놀아야 했습니다. 개인의 시간은 거의 없었습니다. 하지만 그게 나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그 시간들이 관계를 만들었습니다. 지금은 개인의 시간이 많습니다. 각자의 방에서 각자의 일을 합니다. 가족과 함께 있어도 스마트폰을 봅니다. 물리적으로는 같은 공간에 있지만 정신적으로는 다른 세계에 있습니다. 각자의 SNS를 보고 각자의 영상을 보고 각자의 게임을 합니다. 함께 있지만 함께하지 않습니다. 계산해 봤습니다. 요즘 가족과 진짜로 함께하는 시간이 얼마나 될까? 같은 공간에 있는 시간이 아니라 서로에게 집중하는 시간. 눈을 마주치고 이야기를 나누는 시간. 세어보니 하루에 1시간도 안 됐습니다. 바쁘다는 핑계로 각자의 일에만 몰두합니다. 예전에는 바빠도 함께 했습니다. 아버지는 일 때문에 바빴고 어머니는 살림 때문에 바빴고 아이들은 공부 때문에 바빴습니다. 하지만 바쁜 와중에도 저녁이면 모였습니다. 밥을 먹으며 하루를 나눴습니다. 잠자리에 들기 전 한 방에 모여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바빴지만 시간을 만들었습니다. 깨달았습니다. 행복은 물질이 아니라 시간의 문제였습니다. 누구와 얼마나 시간을 보내느냐. 그게 관계를 결정하고 관계가 행복을 결정합니다. 가난했을 때 우리는 서로에게 시간을 많이 썼고, 그래서 관계가 깊었고, 그래서 행복했습니다. 지금은 돈은 많지만 시간은 안 씁니다. 그래서 관계가 얕고 그래서 외롭습니다. 영상을 끝까지 봐주셔서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오늘 이 영상을 보고 나서 딱 한 가지만 실천해 주세요. 오늘 저녁 가족에게 전화 한 통 걸어보세요. 엄마, 아빠 오늘 뭐 하셨어요? 친구에게 메시지 하나 보내보세요. 요즘 어떻게 지내? 옆집 이웃에게 인사 한번 건네보세요. 안녕하세요. 좋은 하루 보내세요. 이 작은 실천이 누군가의 하루를 바꿀 수 있습니다. 우리가 잃어버린 그 따뜻함은 멀리 있지 않습니다. 바로 우리 손끝에서 다시 시작될 수 있습니다. 여러분의 실천 이야기를 댓글로 들려주세요. 오늘 이렇게 해봤어요. 그 작은 용기가 다른 분들에게도 힘이 됩니다. 함께 만들어가요. 돈이 아닌 마음으로 풍요로운 세상을 구독과 좋아요로 더 많은 분들과 이 따뜻함을 나눠주세요. 오늘 하루도 수고 많으셨습니다. 여러분 모두 행복하세요.